네, 이제 계속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미래로 오늘도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 경영은 이 안개 속을 뚫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원하는 길로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놓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래란 모르는 자에겐 두려움이고 아는 자에겐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모르면 두렵고 안다면 즐겁다. 이 말이 옳다면 우리 모두는요,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모른다고 그래서 눈을 감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릅뜨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릅뜨는가? 아까 내가 잠깐 놓친 것 중 하나가 몇 가지 그 미래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면서도 거의 불가능한 게 미래 예측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늘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판단은 늘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훌륭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오늘 알아야 할 지식의 대부분은 우리의 밖에 있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양이 극히 적을 뿐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 알므로 미래를 맞으랴 하는 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비록 모르더라도 한번 알도록 노력해보자. 몇 가지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특성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특성. 미래는요, 첫째, 미래는 참 복잡합니다. 미래는요, 딱 부러지게 바로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많은 요인들이 서로 작용을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만들어주거든요. 미래는 자연의 힘, 정치적 역동성, 새로운 과학의 발견, 그리고 첨단 기술의 진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은 정치, 사회, 경제, 생태, 인구, 자원 등의 영향을 받고요. 기업은 자본, 기술, 환경 등에 지배받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국가, 산업, 기업,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시기와 그들 간의 동적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하고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칭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systems thinking이 필요해요. 많은 게 서로 역학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을 펼쳐가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요. 이 복합성, 미래는 복잡합니다. very complex합니다. very complex해요. 미래는 또 매우 불확실합니다. very uncertain해요. 미래 예측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볼수록 그 불확실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멀리 볼수록 이 불확실성이 커져요. 이렇게 폭이 넓어져요. 이게 지금 현재고요. 2025년, 2035년, 이게 2050년인데 점점 멀리 보려 갈수록 어느 미래가 진정한 나의 미래가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비 효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조그만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어떻게든지 만들어졌을 텐데 이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런 방법을 깨우쳐야죠. 그래서 어떤 미래가 내 미래가 될 것인지를 알아봐야죠. 미래는
다양합니다. 미래는 다양해요. 그래서 미래는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어느 미래가 진정 우리의 미래가 될는지만 모를 뿐이지 미래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 영어로 desirable future 혹은 preferred future,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은 바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은 어떤 분들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래들 중에서 어떤 다양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현재에서 이 다양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떤 미래가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변화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공부해서 이 변화의 추이를 밝혀서 그 변화로부터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발명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데 창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못쓴된 말입니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창조는 가능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10년의 미래를 쉽게 예측은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미래를 창조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앉아서 나의 10년 후 미래는 어떻게 되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나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 그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가 창조해 갈 수 있다. 나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 경영학이 노리는 바입니다. 비록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미래를, 그러나 기업이 그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창조학이다. 미래 경영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이 노리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보통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딱 놓고 이야기할 때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있고 미래를 맞이하자. 이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노.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미래학의 논리는 뭐냐면요, 미래학의 논리는 바람직한 미래상이 현실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미래를 끌어당기자는 겁니다. 미래를 끌어당기자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빨리 왔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빨리 왔죠? 우리에게? 뭐 과거죠. 과거가 가장 빨리 왔죠. 답이 그게 아닙니다. 미래가 가장 빨리 왔다는 겁니다. 미래가 가장 빨리 왔고 그게 현재가 되더니 그게 과거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가장 빨리 왔다. 말이 됩니까? 아무튼 미래학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현재로 당기자. 그리고 그 원하는 미래가 과거로 흘러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미래학 책을 쓰게 된 계기도요, 어쩌면 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생각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여기 보면, 여러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구성한 뭐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지구촌, 신문명사회, 그리고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 예측과 비전 실현, 이렇게 내 부제를 붙였는데, 뭐 거창하죠.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무려 한 600~700페이지 돼가지고 이렇게 가장 교과서가 큰 판이에요. 내가 열정적으로 썼는데, 그게 내가 뭘 듣고서 그렇게 됐냐. 두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먼저 하죠.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에 어떤 살아있는 미래학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진짜 학계에 서 있는 분, 미래 전망 서적을 쓴 뭐 엘빈 토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미래학을 공부하는 분 중에 그 데이터란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교수가, 짐 데이터 교수가 미래 그 법칙을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어요. 미래학자 데이터 교수가, 이분이 우리나라 지금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이 있거든요. 미래전략대학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전략대학원에 가끔씩 와서 출강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하와이 대학으로 직접 가서 만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잘 몰랐던 분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의 그 유명한 미래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입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유익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이렇대요 그러면 말도 안 돼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딨어. 황당하구만. 그건 오히려 미래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고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건 그렇다면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무조건 미래를 말한 거 아니겠죠. 세 번째,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IT 같은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우리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IT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런 IT, 로봇, 유전공학은 또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다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의 3대 법칙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대요. 그러나 미래에는 황당하게 들려야 된대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크게 미래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인간과 기술이 같이 엮여져 나가면서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내 이분을 만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담을 하고요. 하와이 대학에서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로 설명한 걸 내가 그림으로 나중에 와서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리게 되더라고요.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부류의 학자들이 있대요. 하나는 역사학자, 또 한 부류는 미래학자. 역사학자들은 주로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들, 학자들이래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끔씩 얼굴이 막 짙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밝아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보는 자기가 아는 모든 교수들은 다 역사학자들이래요. 과거에 밝혀졌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 다 역사학자들이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도대체 미래학자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다. 정말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너무 안타깝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다가올 건 미래 것만, 왜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단 말이냐 하고 미래학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저 책의 뭡니까? 내 책에 내가 썼던 책의 앞장에 이제 이 아프리카란 말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란 말이 이 아프리카에서 구상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왜 그 말이 무엇인가? 사실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유니언이라고 유엔처럼 아프리카 한 80개 국가들이 같이 뭉쳐있는 그런 유엔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아프리칸 유니언이라고, 아프리카 연합 이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50년 후를 내다보더라고요. 50년 후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여기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잠깐 보면요.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아프리카의 속칭 아젠다 2063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잠깐 읽어보면요. 경제적 번영, 정치적 통합, 민주주의와 정의 구현, 평화와 안전, 문화적 정체성과 도덕성, 인간 중심의 발전, 국제사회의 영향을 지닌 아프리카로의 새로운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창조 계획서라고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아프리카 인구가 지금 한 10억이 좀 못 됩니다. 아무튼 세계 인구의 한 15%쯤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가 우리가 별별 없는 국가들의 바로 그 대륙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50년 후의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으로 이해되는 그런 창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엔 기구가 도와준 보고서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대륙 내의 자유무역, 고속 연계 철도망, 범아프리카 네트워크, 아프리카 경제 기반, 단일 항공 운송 시장, 가상교육과 사업의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막 펼쳐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뭐 김정일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무슨 남북 무슨 회담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됐지만 그러면서 야 나는 우리나라에 1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노력을 하지? 하면서 내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번 써보자. 미래를 논하는 책이라도 써보자. 내가 물론 정책연구원장 할 때는 청와대 뭐 여러 기업들 뭐 현대자동차고 뭐 여러 기업들 국회 이런 데 가지고 막 미래는 화두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아프리카의 그 미래의 구상을 뚝 본 다음에 책을 쓰자 하고 돌아와서 책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몇 개월 만에 탈고를 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충격을 먹고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에다가 내가 굳이 아프리카에서 구상한 책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부제를 붙였거든요. 아무튼 그 개념은 아까 말했듯이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미래를 모를 때 이거 이야기 좀만 더 할게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우둔한 인간들이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 하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옛날 오래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대 시대부터 있었는데 뭐 그리스 신전에도 있었는데 21세기의 선지자들은 과연 누굴까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싶더라고요. 21세기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 사이언스 픽션, 이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과 이 미래학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지자를 찾으면 뭐 성경 같은 거 논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뭐 다윗, 솔로몬, 뭐 사무엘, 모세 같은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당시 백성은 선지자를 따라서 미래로 나갔고 그랬잖아요. 현대 21세기의 선지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누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하는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과연 누가 말하는 미래를 믿고 따라야 되나? 역사 속 선지자들이 과연 누가 있나? 뭐 21세기에 그래서 첫 번째가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인데요.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과학기술 문명은 사실 이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볼게요. 혹은 천재들이 있었어요. 또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인류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왔어요. 또 아직까지도 동양 철학가들도 점쟁이들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물론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1세기의 선지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빼고요. 신천지를 만든 그런 양반들 빼고요. 뭐 다른 거 빼고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잠깐 21세기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하고 잠깐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죠. 첫 번째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그 작은 글자여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의 상상력과 해안은 정말 대단하겠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이언스 픽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이 줄 베런 있잖아요. 줄 베런. 나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달나라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달나라 여행이라는 책, 소설, 1865년도에 쓰였다고 그러는데, 이 소설에서는 인간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여행한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1865년도에. 근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해가지고 그 꿈이, 그 상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버트 로비다는 1880년도에 20세기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에서 영상 전화기가 등장을 했어요. 영상 전화기가 1880년도입니다. 전화기도 발명 막 그 시점에 됐을까 말까 정도밖에 안 돼요. 전화기 발명이 알렉산더 그램벨이 1876년도라고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때 영상 전화기를 상상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 픽션 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허버트 웰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도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이 1898년도에 우주전쟁이라고 소설 썼는데, 그때 원자폭탄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1898년도에. 그리고 실제 원자폭탄은 1942년도 세계 제2차 대전 때 등장을 했죠. 이 허버트 웰스는요, 타임머신이라는 개념도 처음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소설 속의 타임머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타임머신이에요. 투명인간이라는 소설도 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자폭탄 현실화됐습니다. 타임머신은 현실화 안 됐죠. 만약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과거 미래가 넘나들겠죠, 우리가. 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누가 합니까? 미국의 사이언스 픽션 작가로 유명한 휴고 건스비라는 사람이 1912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때 태양열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60년 후인 1972년도에 실현되었단 말이죠. 그 책의 이름이 발명왕 194C41 플러스였단 말이죠. 194C41 플러스. 근데 이게 발명왕 이름이었어요. 이 뜻이 뭐냐고요? 10, 1, 2, 4니까 1, 2, 4C 1, 2, 4 1, 2, 4C for another 그 말이거든요. 영어로 아주 멋있는 대단히 창의적인 주인공 이름입니다.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의 해안이 대단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허버트 웰스라는 분이 사실은 미래학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부류, 천재들도 있습니다. 천재들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또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분 몇몇만 이야기할게요. 천재들이 직관력, 대단한 직관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재들이 아닙니까? 천재적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모험들은 실제 세계가 아닌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도 뭐 만들고 그랬는데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대요. 사실 이러지 않을까 싶은 게. 그리고 그의 상대성 이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나왔고,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과학 문명을 주도한 이론 물리학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천재적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로 세상을 밝힌 인물이고요. 특허 수가 1000여 종을 넘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포기했던 그 순간이, 중도 포기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성공과 가까웠는지 모른다 하면서 스스로 포기를 모르는 노력가였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천재적 IT 전문가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자였지만 애플사를 창업해서 애플 PC를 선보이면서 인류의 PC 시대를 사실 개막했습니다. 그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가히 혁신적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한 분을 따진다면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죠. 반도체 통신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선견 지원과
끊임없는 변화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의 혁신 경영 철학으로 삼성을 오늘의 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재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그들의 직관력으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좀 왔습니다. 현재까지.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만 잠깐 볼까요? 잠깐만 딱 3명만 굳이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성견 지명, 그들의 의사 판단력도 대단했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예측한 세종대왕이라고 난 봅니다. 과학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최고의 발명은 당연 한글이고요. 과학적으로 조합된 고작 24개의 자몽으로 우리가 현재 키보드 타자가 쉽고 글과 말이 하나가 돼가지고 글자 인식, 음성 합성 등 인공지능 연구가 너무 수월하게 만들어졌어요. 단연 내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이 그때 만들었어요. 성견지명으로 미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물론 독재자였지만 경제 강국의 미래를 이끌어줬습니다. 국가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물류와 정보의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못 살던 우리 그 옛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전화문명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대업적으로 꼽을만하다고 난 믿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인터넷 강국을 꿈꾸고 실현시켰습니다. 1998년도에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PC를 잘 쓴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더니 우리를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과감한 정책으로 말이죠.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졌던, 그래서 미래를 이끌었던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나라의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쟁이를 믿습니까? 점쟁이 믿습니까? 재미로는 믿죠. 그죠? 재미로는 누가 여러분 손금 봐준다 하고 누가 얼굴 뭐 관상 봐준다 하면 여러분 한번 공짜로 한번 보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뭐 엄마 따라서 누구 따라서 혹시 점 보러 간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궁금하니까 뭐 보러 가는 거 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사실은요. 많아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신통하다는 분들이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동양 철학가들도 점쟁이들도 3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명술가가 있고요. 명술가. 그래서 뭐 토종 비결 보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주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명술가예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복술가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쟁이입니다. 개인의 직관이나 영적 능력, 뭐 신기가 내렸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혹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 사람입니다. 상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금을 보고요, 관상을 보고요, 풍수지리를 따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상을 모시면 대대로 자손들이 뭐 번성한다, 뭐 이런 식의 뭐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별로 안 믿지만, 그러나 21세기에도 현재에도 이런 분들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장명을 하고요, 이름을 바꾸면 뭐 사람이 달라진다 해서 뭐 이름을 바꾸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 말고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미래학자들이죠.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역할을 해왔고, 이 미래학자들의 예지력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 존중해 줄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켜지네, 이게. 좀 키고 싶은데 안 켜져요. 좀 조금 키고 싶은데 안 켜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 이 다니엘 벨 같은 사람,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기 산업사회 도래 이런 책을 써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예언했던 이 미래학의 대부를 꽂힙니다. 다니엘 벨. 그리고 이 엘빈 토플러 유명하죠. 미래의 충격, 권력 이동, 제3의 물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정말 그 유명한 미래학자로서 그의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으로서 유명한 저자로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죠. 이 다니엘 벨은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였는데 엘빈 토플러는 언론계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출신의 존 나이스빗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메가 트렌드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큰 흐름이 있다 하고 메가 트렌드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래서 탈공업화, 글로벌 경제, 뭐 분권화, 이런 현대사회의 거대한 큰 흐름에 대한 예언을 했고 아주 적중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또 하나의 현대 그 미래학자로서 손꼽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영학의 대부로서 알려진 피터 드러커란 분도 뭐 분권화, 민영화, 권한이행, 뭐 이런 목표 관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많은 경영 용어들을 피터 드러커가 만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미래학자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그랬습니다. To create it.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future is to create it. 그랬어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정한 미래학자로서 인정을 받고요. 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아는 분들로 이제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또 30분쯤 지났으니까 일단 잠깐 끊고 싶은데, 사실 이분들 책을 내가 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책들 여기 잔뜩 있어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책들이 뭐 엘빈 토플의 3의 물결, 권력이동, 지식의 지배, 메가 트렌드란 책, 뭐 여기에 뭐 문명의 충돌, 여기 피터 드러커의 뭐 넥스 소사이티, 뭐 여기에 특이점이 온다. 뭡니까 저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그 유명한 커즈웨일의 책, 뭐 많은 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근데 이런 그 미래 학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대단한 분들이었다고 봅니다. 내가 이제 이걸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먼저 이제 그 맛배기로 보여주고 그림 하나만 보여주고 이 이야기는 좀 더 할 텐데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미래를 뭐 예측도 불가능하다면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까봐 내가 미리 잠깐만 그 힌트만 줄게요. 이 그림은 다른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경영이에요. 미래 경영의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목적과 그 범위를 잘 설정한 다음에 과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래를 변화를 일으키는 게 무엇이었던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것들이 주된 변화였던가, 큰 흐름을 추이를 우리가 탐색을 하자는 겁니다. 영어로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미래들이 앞으로 존재할까 하고 다양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특정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다양한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고 그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청사진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경영의 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잠깐 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황당한 미래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뭐 다 좋은데요, 교수님. 미래도 뭐 알겠고, 뭐 알겠는데, 뭐 도대체 미래 경영이 뭡니까? 할까봐 내가 지금 미리 잠깐만, 한 장만 슬라이드를 미리 잠깐 컨닝을 하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끊고 돌아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쉬겠습니다.